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사학과에서 이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한명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 빅퀘스천이라는 그야말로 이 커다란 주제에서 제가 나눌 얘기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 대한민국은 이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노령화는 심화되고 있고 이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뭐 매일 뉴스를 장식합니다만 이 떠오르는 중국이 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서 이 미중 패권 경쟁 흐름 속에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지정학, 지경학 리스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안팎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 커다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요즘에 대단히 큰 역사적 과제일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한번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라고 잘 아시죠? 네. 그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부터 약 40년 정도가 지난 1637년까지, 바로 1637년은 병자호란이 끝난 해입니다. 자, 이 40년은 지금하고 똑같은 이 평행 차원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바깥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내부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지금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그 당시를 이끌어갔던 이 세 명의 임금, 뭐 오늘날로 치면 정치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조, 광해군, 인조, 이 세 사람의 행적을 통해서 한번 전환기의 지도자는, 또 정치 리더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사양하지 말고 완샷 또 완샷하라. 서울을 버리고 끝내는 저 국경 도시인 의주까지 창덕궁을 넘어서 도망치다가 통곡 또 통곡합니다. 세 사람은 왜 이렇게 말년이 좋지 않았을까요? (1592년) 음력 6월에 선조 임금은 임진왜란을 맞이해서 서울을 버리고 끝내는 저 국경 도시인 의주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압록강이 바라보이는 국경 도시 의주에서 선조가 지었다는 시가 오늘날 전해지고 있어요. 관산의 달에 통곡하고 압록강 바람에 상심하네. 조정신하더라. 오늘 이후에도 어찌 다시 서인이니 동인이니 할 것인가. 선조의 이 시는 자신이 임금으로서 이 서울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난하게 된 것이 결국은 신하들이 정치판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바람에 이 내외의 시급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왕인 자신이 이 국경까지 쫓겨오게 되었다라는 이 비참한 심정, 나아가서는 이 신하들에 대한 원망을 담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선조의 시인데 또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오늘날 덕수궁의 모습이죠. 1623년 3월 13일 날 덕수궁의 즉조당이라는 건물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당시 왕이었던 광해군이
그 전날 창덕궁을 넘어서 도망치다가 붙잡혀 와서 이 즉조당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혹시 인조반정이라고 들어보셨죠? 광해군이 그의 조카였던 인조에게 쿠데타를 만나서 왕 자리를 빼앗겼던 바로 그 첫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왕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광해군은 바로 이 즉조당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자, 반면 광해군을 쫓아냈던 그의 조카 인조는 바로 몇 시간 있다가 이 자리에서 자기 숙부였던 광해군을 대신해서 왕자리에 올랐죠. 자, 혹시 우리 들으시는 입장에서 볼 때 왕자리에 본인이 오르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왕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자신이 다 가진 것처럼 어쩌면 아마 하늘 구름 위로 붕 뜨는 기분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인조의 기분이 또 여기에 나타나죠. 자, 24년입니다. 4월 18일 날 경희궁, 뭐 지금 경희궁은 저 서울역사박물관 옆에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이 경희궁의 융정전이라는 건물 앞에서 자신을 왕자리에 올려준 신하들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인조가 이렇게 말해요. 경들이 아니었으면 윤기가 사라지고 종사가 망했을 거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이 쫓아낸 광해군 시대가 정치가 너무 엉망이었고 이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기 때문에 자신이 인조반정을 일으켜서 그런 엉터리 같은 시대를 끝장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물씬 풍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나오죠. 대공, 커다란 공을 세웠으니까 오늘은 취할 때까지 한번 마셔보자. 너무 기쁘니까 술을 사양하지 말고 완샷 또 완샷하라. 바로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인조의 호기는 결코 영원히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시간이 또 흘렀어요. 1636년 12월 17일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인조가 왕이 된 지 14년 차의 해였는데 그해 12월에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쳐들어오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병자호란을 맞이해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고 이 춥고 배고프고 외부의 지원군까지 끊긴 상황에서 청나라 군대는 날이 갈수록 포위를 바짝 조여왔어요. 자, 인조는 이날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신하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열었는데 신하들과 상의를 해도 뭐 이렇다 할 뾰족한 돌파구가 없으니까 여기서 통곡 또 통곡합니다. 이제 견양금수의 지경으로 전락했다. 이 말은 오랑캐인 청나라에게 무릎을 꿇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참혹한 현실을 비탄하는 그런 표현이었죠. 자, 할아버지 선조, 그의 아들 광해군, 그의 조카 인조가 다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뭔가 훌륭한 임금이 되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세 사람 모두 말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자, 당시 세 사람은 왜 이렇게 말년이 좋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왕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어떠십니까? 왕비가 탄 말을 몽둥이로 때리면서 문지기들이 왕에게 비아냥됩니다. 물러나겠다는 얘기를 자그마치 15번 일종의 꼼수를 생각해냅니다. 선조는 원래는 왕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의 앞의 왕이었던 명종이라는 임금이 1567년에 후사 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명종의 아들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바로 명종의 아버지였던 중종의 서자 덕흥군이라는 왕자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반계의 셋째 아들이 명종이 갑자기 후사 없이 죽는 바람에 아주 운 좋게 왕자리에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옛날에 이 국사 배우셨으면 들어보셨겠지만 이 명종 시대에는 명종의 어머니였던 이 문정왕후라고 하는 왕비의 친정집 식구들,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외척이라고 합니다. 그 외척들이 사실상 정치를 말아먹었어요. 인사정책이 무너졌고 또 권력이 특정한 외척에게 독점되다 보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당시 왕조실록의 역사가가 쓴 표현을 보면 이 외척들의 발호 때문에 나라가 곧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당시의 피해는 심각했어요. 그러니 바로 선조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런 자기 선왕인 명종대에 남겨진 잘못된 정치의 유산,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선조가 왕이 된 1567년 이래로 살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훈구파, 외척을 대신해서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과거 정권에서 자행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나선 것까지는 좋았는데 미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적폐 청산 과정에서 내부 분열을 맞게 됩니다. 그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졌던 것이죠. 결국은 정여립이라고 하는 인물의 영모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축옥사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파동이 일어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유배당하고 역적으로 몰렸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동인, 서인 사이에 정치적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율곡이라고 들어보셨죠? 5,000원짜리 지폐에 모델로 나온 사람이 율곡이 아닙니까? 자, 율곡이는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동인, 서인으로 나눠가지고 싸울 수 있는 한가한 때가 아니다. 지금 나라가 세워진 지 200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내부의 모순이 아주 심각하게 커지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서 백성들을 제대로 먹고 살게 하고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외적의 침략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동인, 서인은 뭘 하는 거냐? 그래서 이인은 당시의 시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중세기라고 불렀어요. 중세기란 말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뭔가 개혁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중세기라고 했죠. 자, 결과적으로 보면 개혁을 표방하고 적폐 청산을 외쳤던 살인들은
과거를 청산하는 데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 자신들이 새로운 시대에 맡아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즉, 비판자에서 정치의 핵심을 담당하는 책임자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비판자 역할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조선이 이렇게 내부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을 때 나라 밖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이 분열을 청산하고 전국 시대가 통일되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고 바로 명과 조선으로 침략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히데요시가 1592년 음력 4월 13일 부산성을 공격하면서 외란이 시작이 됩니다. 오랫동안 전투에 이력이 난 데다 신무기 조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병력도 많고 그리고 군사력이 조선에 비해서 압도적이었던 일본군이 저기 화살표에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조선 전체를 유린하려는 기미를 보입니다. 결국 국왕선조는 서울을 버리고 저 압록강 근처의 국경 도시인 의주까지 쫓겨가게 되죠.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수도를 버리고 딴 곳으로 피난 간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치욕이자 엄청나게 권위가 실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었죠. 결국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를 맡은 사람들은 항상 최악의 경우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선조와 사림들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이죠. 선조가 자신이 살고 있던 경복궁을 나서서 광화문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 이 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들이 왕을 쳐다보고서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 하면 이 적이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 정치가 문제가 있으니까 쳐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왕에게 비아냥됩니다. 심지어 저 평양까지 올라갔을 때는 선조가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북쪽으로 후퇴하지 않고 평양 주민들과 일본군과 맞서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일본군이 다시 진격해올 기미를 보이니까 왕비만 먼저 몰래 내보내가지고 북쪽으로 피난길을 열어요. 그랬더니 귀신 같은 평양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왕비가 타고 있는 말을 가로막고 왕비를 성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면서 심지어는 왕비가 탄 말을 몽둥이로 때리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또 이 평양 북쪽에 이 숙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선조가 지나가고 있는데 선조가 가고 있는 행방을 일본군에게 고의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낙서를 해놓은 자까지 있는 거예요. 자, 이 전쟁 기간 피난하면서 이런 끔찍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선조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 나를 추격해오는 일본군도 두렵지만 그것 못지않게 두려운 것은 나에게 완전히 싸늘하게 돌아서 버린 민심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가만히 들려오는 소식은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저 남쪽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순신이 일본 수군을 완벽하게 제압하면서 이 백성들 사이에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의병장 곽재우 같은 사람이 역시 일본군을 물리치면서 어떤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신망을 얻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 광해군도 그 분조라고 하는 것을 이끌면서 곳곳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왕 역할을 하면서 자신보다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고 통치자는 이 권력의 속성상 상당히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신하나 백성 녀석들이 내 존재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서 이순신이나 곽재우나 광해군만 기억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선조가 의주에 도착했을 때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의주에 있는 지방 유생 중에 이 남이순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이 어느 날 국왕 선조를 찾아와서 아주 진지하게 전하께서는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렇다 할 역할을 하신 것이 없고 여기까지 피난 오신 것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왕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어떠십니까? 자, 이 신하 입장에서 왕에게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유교 정치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불충 중에 최악의 불충이에요. 자, 이거는 선조 입장에서는 남이순을 그야말로 죽이고 싶었겠지만 그런데 이미 자기 체면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선조가 일종의 꼼수를 생각해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논공행상, 그러니까 전쟁 중에 공 세운 사람들을 시상하거나 할 때 선조는 오히려 이순신이나 이런 일본군하고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에 대한 공로를 높이 쳐주는 것보다는 자신을 수행해서 의주까지 따라온 사람들에게 더 큰 상을 주는 거죠. 자, 이건 일종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순신이나 곽재우 혹은 광해군에 비해서 자신의 권위가 떨어진 것을 만회하기 위한 분명한 어떤 꼼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남이순이 물러나라고 한 얘기를 했던 이후에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 왕자리에서 물러나겠다. 그러면 신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섬기는 임금이 스스로 왕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려야죠. 예,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이게 천하의 둘도 없는 불충이에요. 그래서 선조는 이제 외란 기간 동안 마음에도 없으면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물러나겠다는 얘기를 자그마치 15번을 해요. 자, 이건 뭐냐면 신하들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재신임하라고 신하들을 떠보기 위한 겁니다. 이 와중에 이제 가장 정치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아들 광해군일 수밖에 없지요. 패모 사실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다. 첩의자식이자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컴플렉스를 던져버리지 못했어요. 풍수지리사들의 말에 넘어가서 당신의 왕자리를 지키려면 궁궐을 새로 지어야 된다. 자, 이제 선조의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광해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은 아버지 선조와 마찬가지로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절이었다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 첩의 자식인데다가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본군이 침략해서 순식간에 서울을 향해서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선조의 지명에 의해서 아주 운 좋게 왕세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30일 날 자기 아버지 선조랑 같이 피난길에 올랐어요. 그런데 선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최악의 경우 자신은 압록강을 건너서 명나라로 귀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선에 이제 권력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에게 너는 여기에 남아서 내 대신 조정을 나누어서 이끌면서 네가 전쟁을 지휘해라. 이게 분조입니다. 근데 이 광해군은 이 분조 활동에서 상당히 높은 신망을 얻습니다. 자, 평안도에서 함경도, 강원도, 황해도, 이 한반도에서 제일 험한 지역이 이 북쪽 지역 아니에요. 여기를 거의 1년 가까이 누비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에게 전쟁에 참여해서 이 국난을 극복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자, 아버지 선조는 의주에 그야말로 처박혀서 존재감 자체가 사라진 상황에서 광해군이 이렇게 북쪽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왕 노릇을 하게 되니까 신하나 백성들은 이제 이 나라의 임금은 광해군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의 신망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문이 드리워져요.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조는 계속 마음에도 없이 왕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명나라가 광해군이 둘째이자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를 대서 계속 왕세자로 승인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거기에 이제 말년에는 아버지가 세자한가를 들어가지고 자기보다 어쩌면 스펙이 좋은 영창대군이라는 또 정치적 라이벌을 낳아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광해군이 대단히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 나라 바깥에서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죠. 자, 임진왜란이 끝나서 일본군은 물러갔지만 이번에는 압록강 건너의 만주 지역에서 여진족의 누르하치가 급속히 세력을 키워가지고 명과 조선을 위협하고 있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해군은 이러한 안팎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자, 1608년 선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광해군은 17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왕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는 왕자리에 올랐던 초반까지만 해도 자신이 최고 정치 지도자로서 해결해야 될 정치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였겠죠. 하나는 임진왜란이라는 긴 전쟁이 남긴 민생의 어려움과 이 국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 바깥에서 새롭게 밀려오고 있는 여진족 만주의 위협을 벗어나는 것. 자,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맞이해서 광해군이 초반에는 상당히 선정을 펼칩니다. 즉, 이 신하들 사이에 정쟁을 완화시켜서 신하들의 의견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살피는 대동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쟁 이후에 복구책에 힘을 썼죠. 아마 임진왜란으로 망가진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장 많이 복구한 인물이 광해군이라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당시 명나라하고 여진족의 후금 사이에서 광해군이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발휘했던 이 외교적인 수완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광해군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끝내 자신이 첩의 자식이자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컴플렉스를 던져버리지 못했어요. 자,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하면 확고하게 지킬 것이냐. 이 문제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 국가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해서 자신의 정치를 펼치기보다는 자신이 왕자리에 오르는데 이 도움을 줬던 당시 정인홍하고 이이첨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두 인물에게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의존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정치판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나중에는 이 풍수지리사들의 말에 넘어가서 당신의 왕자리를 지키려면 궁궐을 새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왜 지금 서울역사박물관이 있는 자리에 경희궁, 광해군 당시에는 경덕궁이었어요. 그 경덕궁하고 지금은 인왕산 자락에 있는 곳에다가 그 인경궁이라는 대규모 궁궐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토목공사에 빠져버리면 재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마구잡이로 뜯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세금 많이 낼 때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일을 했다. 이런 뿌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뭔가 박탈감이 느껴집니까? 박탈감이 느껴져요. 바로 광해군의 문제점은 토목공사에 집중하면서 증세에 덫에 빠져버렸고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벼슬까지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민심이 이반합니다. 자, 그러면 광해군 밑에도 분명히 충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광해군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나름대로 비판하거나 간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광해군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비판이나 건설적인 충고가 왔을 때 그거를 곧바로 수용하지 않고 천천히 결정하겠다. 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당 발락이란 말이 있어요. 이 발락이란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거나 조처를 바로 내리는 게 발락이에요. 근데 서당이란 말은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설적인 건의나 비판이 왔을 때 그걸 곧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광해군이 쫓겨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당신을 왕자리에서 쫓아내려는 역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역모 혐의자들을 곧바로 잡아다가 취조하십시오. 조사하십시오. 근데 광해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당발락. 천천히 결정하겠다. 이게 결국은 그의 결국 마지막을 비극으로 몰아넣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외교를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처럼 이 국제적으로 볼 때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는 이 외교와 내정이 결코 별개의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합쳐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광해군이 결국 내정에서 실패한 것은 그의 외교에서의 공로까지 다 갉아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숙부가 망쳐놓은 민생을 안정시키고 오랑캐를 토벌하게 된다. 너희 신하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랑캐에게 항복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이 웨이를 내세웁니다. 나의 길을 걷겠다. 왜? 이제 인조 얘기를 해야 될 차례인데, 자, 인조는
광해군의 조카였어요. 그런데 왜 숙부를 쫓아내고 왕이 됐을까요? 광해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창대군하고 정치적 라이벌 관계였으니까 그 영창대군을 영모 혐의에 걸렸을 때 결국 그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첨일파가 영창대군을 죽이는 것을 방관했어요. 그러면 자기의 의붓어머니였던 선조가 재혼해서 만난 임목대비라고 하는 왕비는 광해군에게 엄청난 원한을 품었겠죠. 그래서 임목대비를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덕수궁에다가 유폐해버립니다. 그걸 우리 역사에서는 폐모살제라 그래요. 폐모살제.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폐모.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죽인다. 자, 효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윤리적 덕목으로 삼고 있는 조선에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어머니, 비록 의붓어머니이긴 하지만 어머니를 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윤리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조에게 동조했던 광해군의 반대자들은 광해군은 윤리적으로 되먹지 않았다. 그리고 엄청난 토목공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렸다. 자, 이런 명분을 들이댔고 뿐만 아니라 광해군이 왜 명나라하고 만주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도 결코 좋은 행동이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분을 들이대서 광해군을 쫓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인조는 왕이 된 초기에 아까 기억하시죠? 내가 금수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러니까 자기 숙부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를 짐승 같은 시대라고 맹렬하게 비난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 인조 정권의 새로운 목표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자기 숙부가 망쳐놓은 민생을 안정시키고 오랑캐를 토벌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오랑캐는 만주족을 토벌하겠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인조 정권은 이렇게 거창한 명분과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반정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지 1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인조가 왕 자리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공식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이괄의 반란군이 서울을 점령해요. 그래서 인조는 왕자리에 오른 지 1년도 안 돼서 서울을 버리고 저 공주까지 이괄을 피해가지고 피신을 했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정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렵게 잡은 권력을 반란을 만나서 순식간에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 반란이 진압된 다음에 인조나 그를 왕자리에 올린 공신들의 생각은 온통 어떻게 하면 이 어렵게 되찾은 권력을 천년만년 지킬 것인가. 여기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박한 평가입니다만 인조 정권은 이괄의 난을 겪으면서 사실상 개혁 의지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다. 인조 정권을 바라보던 백성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신들이 광해군 정권을 그렇게 맹렬하게 비난하고 그렇게 맹렬하게 비판했지만 지금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광해군 정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의 비아냥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내부에서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인 실적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만주에서는 만주족 청나라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조선에게 너희들 이제 명편이냐 우리 청나라 편이냐 양자택일을 하라는 방식으로
강요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조 정권은 안팎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대를 양성해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오랑캐를 토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군대를 양성하려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재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선처럼 농사 짓는 거, 농업의 힘만 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나라가 전쟁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바다에서 나는 이익, 산에서 나는 이익, 광산에서 나는 이익 같은 거를 활용하는 게 그나마 유일한 방법입니다만 인조 정권은 마른 오랑캐 토벌을 내세웠지만 이걸 전부 왕실이나 군가 혹은 공신들에게 불화해 가지고 이거를 공적인 차원에서 국가 재정으로 확보하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 구호만 있었지 실천이 없었어요. 또 이런 상황에서 오랑캐를 정벌한다고 얘기했지만 유사시에 청나라가 쳐들어오면 강화도로 들어간다는 거 말고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최명길처럼 일부 청나라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던 신하가 그렇다면 청나라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인조나 인조 정권의 대다수 신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가 저 오랑캐하고 타협했던 광해군 정권을 몰아낸 것이 우리의 국시다. 그러므로 오랑캐와 타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시를 어기는 것이 된다. 자, 현실적인 능력도 없고 구체적인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내세웠던 국시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밀고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인조 정권의 특성이었는데 그 결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병자호란에서 청나라에게 무릎 꿇고 항복한 것이잖아요. 자, 오늘 강의에서 17세기 초반, 정확히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안과 밖의 격변기를 이끌어갔던 세 명의 임금을 살펴봤습니다. 선조, 인조, 광해군이죠. 이 세 명의 임금은 안팎으로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나라를 맡았던 사람들인데 이 세 사람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반면 교사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세 군주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선 세 사람 모두 비정상적인 조건에서 왕이 된 행운아들이에요. 선조는 조선왕조에서 최초로 방계 출신이 왕이 된 인물이고 광해군은 첩의 자식이자 둘째 아들인데 전쟁 때문에 왕세자가 되고 왕이 된 인물이고 또 인조는 신하들에 의해서 쿠데타로 추대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정상적인 조건에서 왕이 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권력을 지키려는 조바심은 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아까 역사와 현실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권력을 지키고 나라를 보위하려면 광해군, 선조, 광해군, 인조가 모두 그랬던 것처럼 거창한 명분과 구호를 내세운다고 권력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진짜 지키려면 그야말로 민생과 민심을 제대로 살펴서 조선시대로 치면 백성들의 마음을 그야말로 얻는 것. 그게 권력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이거를 우리는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이 실패한 군주 세 사람의 행적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곰곰이 반추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홀로 앉으셔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